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은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방 오늘 6월 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웜의 소통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한테 가입하라고 했는데 나이 많은 엄마가 사기당할까봐 걱정을 해서 유튜브 아침 방송 퇴근길 모두 보여주고 찾아보라고 했더니 이분은 믿음이 간다며 드디어 오늘 랩 가입했답니다. 하셨습니다. 그저께 화요일날 업로드가 너무 늦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3% 영상을 보고 여기서 또 보니 더 반가웠어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5월 말에 일임을 맡긴 일인인데 이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나 기타 AI 관련 주도주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계속 방송에서 반도체주의 고점 가능성을 많이 얘기하시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 절대 참견하려는 건 아니고 운영 계획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공손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이제 회의 끝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일임에서는 최근에 그동안에 기존의 고객분들의 포트에 있던 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을 조금씩 계속 매도를 했고요. 아직까지도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시장 대비해서는 시장 비중의 한 70% 정도 있습니다. 70% 있는데 새로 오신 고객분들을 기존 고객은 이익을 실현을 하고 있는데 새로 오신 고객분들의 계좌에 처음처럼 시장 비중만큼 그렇게 채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21년도에도 그랬었어요. 21년도 1월 달에 이거 시장이 너무 과열되니까 수익 난 거 부분은 일정 부분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새로 고객분들이 막 몰려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새로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지금 주식을 조금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고객분들 계좌로 주식을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때 전격적으로 자금을 안 받습니다 그랬었잖아요. 1월 달에. 그리고 한 2월 3월까지 수익 난 것만 먼저 팔았습니다. 그때도 코로나 직후에 40에서 한 60% 정도 수익이 나다 보니까 꽤 많은 비중을 한 30% 정도 팔았고요.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남은 주식까지 다 팔아버렸죠.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도 1월 달에 주식을 맡기고자 하는 분들 자금 쫙 다 받아가지고 그러고 5월 달에 또 다 팔았었으면 한 10% 15%는 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기존의 고객분들이 3천 이상에서 주식을 샀을 때 수익이 그렇게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샀다가 5월 달에 전체적으로 주식 다 팔 때 겨우 5% 먹었는데 아니면 어떤 분들은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고객들 주식도 못 팔고 새로 들어온 분들 주식도 못 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일단 우리가 기존 고객의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시키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새로운 신규 고객분들 자금을 받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규 고객분들 자금 들어오는 걸로 또 막 주식 더 질렀으면 좀 더 우리 기존 고객의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더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 받는 걸로 했고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안 받고 다 팔고 그러고 나서 회사 설립도 되고 1년 뒤에 주식을 다시 이제 2600에서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했더니 그때 개인적으로도 그 돌려들은 주식으로 자금으로 개인적으로 주식 사셨던지 아니면 다른 운용사에 많이 맡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안 받는 바람에
지금 운용사 뭐 한 10조 되는 운용사도 있고 7조 되는 운용사도 있고요. 예, 그런 운용사가 꽤 많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안 받으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현금화 시켜가지고 돈을 돌려드려도 결국은 고점의 이 포모 현상 때문에 또 이런저런 방송 보면서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곳에다가 맡기면서 결국은 손해가 나중에 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돈이 꼭 앞으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돈 필요하신 분들은 돈 찾아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현금 비중을 지금 한 30%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끝나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5월 달에 지금 들어오신 분한테도 제가 그 프린터에서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예, 지금 잘못 오셨다고, 시장이 과열일 때 오셨다고, 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0월 달까지는 오히려 수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그 RSI에서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그 국면에서는 아마 질문을 올리신 분이 이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주식은 잘 사는데 파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요 차트를 프린트해서 보여드리면서 요게 2016년, 17년, 18년도에 시장은 제일 위에 RSI 주봉 차트입니다. RSI가 지금은 과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신호에서 세 번째 매도 신호가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빠졌고, 코로나 때도 이럴 때 이제 침체, 이럴 때 주식 사면 항상 먹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제 과열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표시가 나왔고, 요때가 이 두 번째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1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때 자금 안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신호가 나왔던 게 21년 4월이었는데 요 5월 달에 주식 다 팔아야 되죠. 다 팔고도 6월 25일까지 더 올라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7월 달까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상장, 그 분할 상장을 앞두고 7월 달까지 더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다 팔았었고, 그러고 나서 1년 전에 할 때 요 25년 5월 달, 요때 이제 RSI가 침체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자금을 다시 가져오세요 했더니 거의 다 주식 가득 채워놓고 30억을 42억 만들어 드렸던 분도 34억을 대서 잔뜩 물려있는 주식 들고 오셨고요.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시는 할머니 그 한 분만 정확하게 제가 돌려드린 금액 그대로 들고 계셨었고, 나머지 분들은 요때 요 하반기에 뭐 메타버스 하면서 장 올라가고 4천 간다는 얘기 등등 유튜브에서 뭐 이런저런 강세론자들 얘기 듣고, 또 종목 최근에 뭐 작년부터 재판받았던, 재작년부터 재판받았었나요? 그때 뭐 종목으로 뭐 무슨 형 하면서, 그죠? 그 사람이 얘기했던 종목도 다들 이렇게 포트에 채워 넣으신 분들도 많고, 나중에 요 5월 달에 와서 계좌 받아봤더니 어떤 분 유튜브 보고 샀구나, 어떤 회사에 가입해서 했구나, 그게 뭐 뻔히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죠.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라고. 그래서 코스피 주봉에서 RSI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며 아주 과열이네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 과열 국면에서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십니다. 최근에도 제일 많이 오시고, 오늘도 20분, 지난주에도 거의 매일같이 한 20분 정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내가 주식을 잘 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다들 과열일 때 이때부터 주식을 사기 시작해서 막 꺾일 때도 이게 더 갈 거니까
예, 꺾일 때도 계속 산다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잘 살려는 거는 이렇게 시장이 정말 패닉일 때 중간중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요 4월 달에 봄맞이 대박인 세일 해줬고 그죠? 이번 이란 전쟁에도 저희가 이란 전쟁 딱 있기 전에도 현금 새로 오신 분들 주식 70% 이상 넘기지 말라고 했다가 5,500부터 5,200 됐을 때 100% 다 채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현금을 만들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은 여기서 주식을 100%이 부분은 웜의 소통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구 매니저가 지난주 초였던가 전문님 지점단에서도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풀로 다 지르고 어차피 뭐 고객분들이 주식하라고 맡긴 자금인데 네, 그렇게 이제 그 컴플레인이 지점에서 아니면 PB분들이 그런 컴플레인을 전화로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성구한테 얘기했던 게 성구야 우리는 그래도 왜 우리 회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겠냐. 그래도 고점에서 채슬리는 그래도 위험 관리 해주겠지. 수익 관리뿐만 아니라 채슬리는 그래도 위험 관리 해주겠지라는 믿음 때문에 오시는데 그 지금 당장의 시장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년 뭐 9월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7월 달에 현금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7, 8월 달에.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반도체 랠리가 시작됐었고 그때도 뭐 그전까지는 조방원이었잖아요. 계속 방송에서 뭐 조방원 할 때고 저희도 조방원하고 피부미용 이런 것들이 많아서 수익이 전자가 못 가면서 시장은 별로였는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수익이 좀 과열인 것 같아서 현금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조방원 피부 미용 엔터는 못 갔습니다. 그죠? 별로 못 갔어요. 시장의 색깔이 이제 반도체로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과열 속에서 더 과열 당연하죠. 제가 이 RSI 같은 차트는 지금 과열이구나 하면서 약간 경고의 신호를 줘도 과열이 더 과열되는 거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열인데 더 과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괜히 현금을 만들었다가 시장 못 쫓아갔을 때 욕들어 먹는 거.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모든 운용사에는 주식형 펀드나 일반 랩이 됐다. 에이 고객이 주식을 하고 준 돈인데 그래서 무조건 다 채웁니다. 그게 2007년 미래세 펀드 때도 그랬고 모든 펀드가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아예 고객이 주식하라고 준 자금인데 우리가 뭐하러 굳이 자산 배분했다가 나중에 시장이 더 올라가면 욕 들어먹으면 하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 욕을 들어먹더라도 우리가 욕을 들어먹어야지. 그 개인분들이 그 수많은 시장에서 여기서 제일 많이 사고 코로나 때도 여기서 주식 열풍 제일 많이 사고 2007년도에도 그랬고 바이코리아 때도 그랬고 항상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운용사 매니저도 모르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이 여기서 오히려 위험 관리하면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아느냐는 거죠. 그 대신 반면에 자, 이 코로나 때 이럴 때 위험 관리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비관론자 분들한테 욕을 많이 들어 먹었던 이유가 이럴 때 위험 관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계엄 사태가 됐든 코로나가 됐든 우리나라 지수 2,500 PBR 0.9 밑에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에이 좀 더 기다렸다 샀어야지 그런 욕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 영역에서는 사서 바이앤홀더로 거기서는 바이앤홀더로 버텨야 되는 거고요. 근데 과열인데 있어서도 바이앤홀더로 우리나라 시장은 절대 10년 보면서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영역이
이 가치 영역에 가 있을 때는 여기 내재 가치는 여기인데 시장 가격이 여기인데 여기서 뭐 한 번 더 빠지는 거 노리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대잖아. 여기서는 사서 그냥 기다리면 기다리는 기간이 별로 안 길다고. 그죠? 근데 요 위에서 내재 가치보다 위에 있는데 여기서 바이 앤 홀드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트레이딩을 잘해야 돼요. 트레이딩을. 그래서 트레이딩 랩이 최근에 수익률이 저희 회사 랩이 수익률이 좀 더 좋은 게 여기서 저희가 트레이딩을 합니다. 왜냐하면 랩은 뭐 신한증권이 됐든 삼성증권이 됐든 저희 회사 랩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운용사 랩도 같이 팔면서 레이싱을 하는 겁니다. 그 영역은 트레이딩을 잘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에요. 거기서는 공격적으로 저희도 하죠. 트레이딩을. 근데 일임 자금이 꽤 커진 상황에서 여기서 이미 그 저희 고객분들 수익을 실현을 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분들 자금으로 여기서 막 트레이딩을 하듯이 일임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요 장에 트레이딩으로 어쨌든 좀 위험을 감수하고요. 트레이딩은요. 여기서 하다가 시장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든 10%든 나면 잘라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해가 날 것도 어느 정도 각오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0이든 15%든 가면 잘라야 되니까. 근데 저희 회사 찾아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채슬리가 내 원금을 까먹지는 않는 그런 위험 관리를 하면서 운용을 해주겠지. 그리고 여기 표에도 제가 적어놨잖아요. 채슬리의 경영 원칙 하면서 연평균 15%를 목표로 한다고. 15%를 목표로 하면요. 강남부동산이 연평균 12%거든요. 그래도 15%로 하면 3억이 5년 지나면 6억이 되고 또 5년 지나면 12억이 되고 그리고 15년째 되면 24억, 20년이 되면 48억이 되는데 이걸 믿고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 자금을 맡기시면 그러면 얼마든지 노후가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다가 Trust is our DNA, Care is our spirit이라고 해놨지만 금융회사연서도 그래도 저희가 케어가 있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웜의 소통을 통해서도 소통하고 여러 방송 채널을 통해서도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적어놨지만요. 공격력과 수비 능력을 갖춰야 이 둘 다 갖춰야 우승을 한다는 거죠. 공격만 잘해가지고 절대 우승 못합니다. 제가 유학을 했던 콜로라도 로키스 어제 이정우 선수인가 거기서 5안타 쳤다고 나와서 우연히 영상을 봤었는데 콜로라도 로키스가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 메이저리그 전체 팀 타율 3할 넘는 최강의 팀이거든요. 근데 뭐 월드 시리즈 최근에 한 2, 30년 동안 한 번도 저기 진출한 적 없어요. 월드 시리즈가 아니라 바로 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을 야구 해가지고 한국 시리즈 이런 것처럼. 왜냐면 수비가 안 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공격과 수비. 근데 수비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사후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후적으로 하는 수비도 있지만 과열인 국면에서 주식을 줄여나가고 과열인 국면에서는 주식을 사지 않는다. 그런 사전적인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수비입니다. 수비.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적혀 있는 부분이 금융교육 방송을 통해 금융강국의 꿈을 실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남기셨죠. 이제 동학개미의 스승 이런 거 하지 말고 채슬리 투자자문의 대표 역할에 충실하라 이런 댓글 써놓으셨어요. 그거는 어떤 말씀인지는 알죠. 그냥 운용하는 거에만 신경 쓰고 나가서 이 방송하는 거나 교육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는 말씀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든 우리가 연탄 배달,
이런 걸 했을 때 연탄 배달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본업에 충실하라. 본업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연탄 배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얼마나 이 본업에 열심히 하는지는 모닝브리프라든지 이런 웜의 신박이든 아니면 다른 방송에 나가서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날 뭐 밤새기도 하고 새벽 2, 3시까지 그 자료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그 자료가 다 시장에 대한 주식 운용에 관한 자료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하고 하지만 우리 시장에 이렇게 8천, 9천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게 우리 투자자들 실력이 이제 많이 늘어서 그런 거잖아요. 투자자들의 실력이 인류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 증시가 인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물적 분할이 뭔지도 아시고 어떤 부분이 소액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건지 그런 것도 아시고 그죠? 그리고 뭐 이번 선거가 어제 있었지만 이제 대선 테마로 막 몰려다니는 그런 거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 대신에 실적 나오는 이런 반도체에 오히려 몰리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진짜 선진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단 투자자들의 실력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방송이나 강의나 이래 나가는 거는 연탄 배달하는 거라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여의도에서 자산운용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럴 수가 있는 거는 제 혼자만의 어떤 실력 아니잖아요. 네. 그런 운이 작용을 해서 지금 이 8,500, 9,000을 가는 장에 지금 운용사를 운용하면서 저희 우리 팀 채슬리 이런 아주 훌륭한 직원들하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참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 혜택에 대한 보상을 연탄 배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좀 싫어하는 닉네임은 갓세익이었어요. 그거는 솔직히 제가 어디서 유튜브 시작할 때 동학개미 있어서 갓세익 하면 제가 그 부분 좀 빼달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제가 갓세익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실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오랜 경험을 이제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그저께 3프로 TV 나갔을 때도 최근에 그 중소형 가치주 들고 있으면서 막 소갈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언제 이 중소형 가치주가 올라가는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시장이 막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그게 아니라 적당하게 테마도 형성되고 시장의 성격이 지금은 반대체로도 가고 하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이쪽으로 쏠리면서 저쪽은 또 확 빠지고 네, 그런 변동성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됐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하니까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아마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올려주시는데 저희는 이런 원칙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딸이랑 채슬리 가기로 했어요. 이미 딸한테도 전무님 자랑을 했기에 그냥 망설임 없이 오케이 하더라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나오시군요. 기다리는 것이 제일 힘든 나 주식 공부하면서 배웁니다. 욕심도 내려놓을 줄 알고 참고 기다리는 힘을 키우면서 새롭게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 보려고 합니다. 반려주식 소중한 아들 외국 보냈다 생각하라는 전문의 말씀에 잠자리 준비하다 웃었습니다. 네. 바쁜 일정 탓에 사인하신 책도 받지 못했고 함께 사진도 찍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오랜만에 살아있는 눈빛과 확신에 찬 눈매를 보며 이분은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지만 강아지 IQ 70도 안 되는 강아지도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강아지도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이 방송에서 이 카메라로 전해지는 눈빛과 실제로 봤을 때의 느낌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회사에 계약하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 계약서 적기 전에 다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표 수익률 15% 달성해도 5년 후면 2배인데 은퇴할 나이에 이 정도면 노후 자금도 되고 금융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마음을 먹고 어제 일임을 하기 위해 배웠는데 연예인 뵙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개업 이후 연도별 수익률 질문에 답변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고 책 사인도 해주시고 라운지 전망도 보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하셨습니다. 또는 채슬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남은 시간은 취미생활과 채밀턴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서 찾아뵌 채밀턴 리치민트입니다. 천안에서 오신 이런 변동성과 쏠림은 개인에게는 최악의 상황인데 주위에서 어찌나 사도 되냐고 이 할머니한테 물어오는 걸 보니 조만간 조정 올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쏠림 현상 때문에 지금 또 극도로 이 소외감을 느끼는 이 반려 주식들 중에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잡주를 정리하지 못해서 들고 계시는 거라 좋은 주식인데 안 올라서 들고 있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좋은 주식인데 안 올라가는 거, 그런 주식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식 저기 아들 미국 가서 한 3개월, 1년 뒤에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계시면 됩니다. 정 보기 싫으면 그 계좌를 그 주식들만 요즘 증권사에 계좌 많잖아요. 그 반려 주식들만 다른 계좌로 아예 묵혀두는 계좌로 장독대에다가 김장 담듯이 따로 빼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행복한 투자의 여정을 오래 가고 싶어 운동도 주식 포트처럼 생깁니다. 50대 관절염 와서 수영을 배우고 60대는 골다공증이 와서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산악 마라톤을 60대 중반에 첫 도전하며 요즘 주식 차트 생각이 났습니다. 주식도 건강도 마이너스일 때 필요한 하나를 추가하기 힘껏 달릴 때인가 호흡을 고르며 체력을 비축해야 하는 유연성을 배우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넥스트 60 대단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와신 상담 한다고 어떤 어려움이 겪으면 진짜 그 와신 상담이잖아요. 그 곰의 쓸개를 그 쓴 쓸개를 씹으면서 제기를 노리는 그런 모습이 그런데 뭔가 그 슬럼프에 빠지거나 이랬을 때 보통은 보면 우리 몸을 망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가서 계속 줄담배 핀다든지 스트레스 받는다고 폭음을 한다든지 그죠? 그건 내 몸을 망치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는 영어 속담도 있듯이 여기서 이제 사운드라는 말은 굿이라는 뜻이잖아요. 좋은 몸에서 좋은 정신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뭔가 약간 관절염이 왔을 때는 오히려 수영 해가지고 그 근육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60대 골다공증이 왔을 때 또 오히려 쉬는 게 아니라 마라톤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은 산악 마라톤까지 하면서 내 몸이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마다 거기에 운동으로 이 눌림목을 다시 쳐올리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버리나.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우리가 하다 보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어떤 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가 고스톱을 치거나 카드를 쳐보면 패가 돌잖아요. 한 6시간 쳐보면 한 2시간, 1시간, 2시간은 이 사람한테 좋은 패가 갔다가 그래서 운이라는 거, 악재라는 거, 뭐 우리 그 관습에는 삼재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돈다는 거죠, 그죠? 삼재를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운은 돌 수는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누구나 악재가 생기고 호재가 생기고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 생기는데 그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수익률이 안 좋을 때는 인피니티 투자자문 시절에 13층에 있었거든요. 이 수익률 회복될 때까지는 내가 절대 엘리베이터 안 탄다 이러면서 1층부터 13층까지 계속 걸어 다녔어요. 네, 와싱 상담하는 거죠. 근데 13층까지 걸어 다니니까 몸이 좋아지잖아요. 몸이 좋아지는 효과. 그러면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다 회복하지 않습니까? 또 왜냐하면 그만큼 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오늘은 벌써 몸의 소통에서 앞에서 너무 길게 제가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전무님의 엄청난 에너지로 항상 바쁘시게 지나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젊은 직원분들이 새벽 4시에서 5시에 출근한다는 말씀 듣고 감사함에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설명회 때 모두 수트에 노타이로 성장을 하셨는데 한 사람도 군살 없이 댄디한 체형이 어찌 그리 이쁘든지요. 아유, 저희처럼 1년에 2번씩 고객 모셔놓고 이렇게 설명회 하는 데도 없습니다. 항상 5월, 11월 장이 좋든 안 좋든 그죠? 24년 항상 11월 달 되면 장이 밀렸었잖아요. 23년에도 그랬고 22년에도 그랬고 근데 저희는 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시장을 대응을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늘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 투자 설명회, 고객 대상 투자 설명회 오시는 저희 고객분들의 표정이 다 흐뭇한 표정으로 보다가 가십니다. 그리고 벌써 3년 넘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오석 가장도 그렇고 성구 대리, 왕정 부장 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에 팀 채슬리가 좀 더 단단해지는 모습에 흐뭇해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 눈빛을 다 저도 다 느낍니다. 또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전무님 통찰력 대단합니다. 한 5, 6년 전인가 엔비디아 뜨기 전에 엔비디아랑 AMD 주목하라고 달란트 투자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는데 정말 요즘 난리 났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젠슨 황 형님의 기조 연설을 들을 때마다 AI를 선도하는 대단한 경영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비용 투입 단계를 넘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하는 모습. AI 에이전트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 각국의 나라에 투자하며 생태계를 넓히는 경영자의 실력이 멋지고 우리 기업에도 이런 경영자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은 우리 젠슨 황 형님이 또 저의 약간 롤 모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형님도 보면 직원들 일일이 그렇게 다 챙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직원들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저분도 참 대단한 실력자이면서도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젠선 황 형님 따라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별주부전 때 조 부장님 말씀 듣고 1임 증권 앱 숨기기 해놓았습니다. 앱을 지우지 않고 숨기기도 가능하군요. 매달 말 1회 자금 현황 점검 시에만 보려고요. 덕분에 해외 출장으로 더 바빠지는 시기에도 마음 편하게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업 때문에 주식 공부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꾸준함을 실천하고 아낌없이 배움을 나누는 최슬리가 항상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일이만 남편 계좌는 든든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지는 마술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자랄 때부터 너무 씩씩해서 이 나이 먹어도 주변에서 과대평가를 해줍니다. 적지 않은 돈을 손해보아도 한 번도 탓을 안 했던 남편 노후 자금을 최슬리 일임을 한 것은 큰 선물을 해준 것 같아 뿌듯합니다. 남편은 요즘은 본인 주식창 가끔 열어보고 흐뭇해합니다. 성과 보수형은 해지 안 하더라도 1년마다 성과 보수를 납입해야 한다고 하니 돈을 또 모아야겠습니다. 추가 입금은 해지해야만 가능한 거죠 하셨는데, 랩을 추가 입금하시려면 랩에서 지금 성과 보수형 하셨으면 단기 목표로 들어가는 랩, 그게 중복으로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근데 증권사별로 지금 계속 이렇게 엇갈리면서 모집이 막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정 안 되시면 다른 증권사, 뭐 KB를 하고 계시면 신한이나 한투, DB나 유한타, 그런 다른 회사의 랩을 이렇게 가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은 주식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수출 기업은 더 좋은가요? 그 달러 인덱스가 일단은 중요한데,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지 않고 99, 98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해줘서 큰 위험은 없구나. 시장에 큰 위험은 없구나. 큰 위험이라는 게 이제 회색 코뿔소 같은 거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수익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이렇게 비중 조절한다고 팔다 보니까 뭐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100조 이상 팔았잖아요. 100조 이상 자금이 국내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 자금이 지금 환율을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위기가 어떤 큰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데 환율이 1,500원 이렇게 해주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뭐 너무 논하는 거죠. 전무님, 주식 부동산 1도 모르는 저희 아빠가 계좌를 텄대요. 너무 섬뜩했습니다. 그래도 전 전무님 따라갑니다. 아직 전무님이 말에서 내리라고 큐사인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말에서 내려야 될 때는 내후년 최소 28년 아니면 2030년 뭐 요때라고 보거든요. 그 사이에는 뭐 이렇게 주도주의 변화는 있을 수는 있지만 큰 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또 질문 폭탄이에요. 전문이,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주도주의였을 때 35배도 가는데 현대중공업이 가던 것처럼 전자닉스는 갈 수 없는 건가요? 실적으로만 봐도 나라를 살린 만큼의 실적이고 또 개인이 이끄는 강세장에서는 실적이고 내재가치고 뭐고 삼전 닉스로 하나 되는 상황인지라 AI 내러티브나 실적이 살짝 꺾여도 전 국민이 인해 전술로 막을 것 같은데, 그러면 35배도 약한 거 아닐까요? 그 현대중공업의 성격과 반도체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조선 사이클은 20년 사이클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는 어떤 모멘텀이 있었죠? 2001년도에 11월 달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합니다. 국제무역기구에. 그러면서 중국이 전 세계에 공장 역할을 하고 그걸 싼 공산품을 또 수출하고, 그래서 2003, 4, 5, 6 요때 나왔던 얘기가 미국에서 골디락스라고 했어요. 아니 경기는 좋은데 희한하게 물가가 안 올라가네. 그 물가가 안 올라갔던 이유가 중국이 엄청나게 싼 공산품을 미국에다 수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타겟이 됐던 월마트가 됐던 전부 중국 공산품이잖아요. 그래서 월급도 오르고 괜찮은데 야 희한하게 물가가 안 오르네. 그러면서 골디락스로 2003, 4, 5, 6, 7 장이 날아갈 때, 그때 미국은 닷컴 버블의 후유증 때문에
많이 못 갔죠. 근데 중국이 2008년 또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까지 있었잖아요. 2001년부터 열심히 번 돈으로 물론 올림픽을 개최하는 거는 훨씬 전에 정해지기는 했었지만 2008년 8월 8일 날 그동안에 이제 번 돈으로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나라 뭐 철강부터 정유화학 등등까지 다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이 35배를 갔던 이유는 현대중공업이 2002년 11월 달에 그 스웨덴 말매에 있는 코쿤고 조선소에 골리앗 크레인을 1달러에 사오거든요. 그 말은 그 스웨덴의 조선소가 망했다는 거잖아요. 혹독한 구조조정이 90년대 하반기부터 2000년 초까지 미국의 테크만 날라갔지 아시아 우리나라 IMF도 겪고 안 좋았어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선업 자체가 구조조정이 혹독하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중국의 WTO 가입부터 턴어라운드의 시그널이 시작이 된 거죠. 거기에 살아남아 있던 현대중공업이 그런 골리앗 크레인까지 사왔는데 업황이 살아난 거죠. 그것도 20년마다 도래하는 조선의 업황이 살아난 거죠. 거기다가 중국의 부상. 그러면서 이제 35배 갔던 거고요. 비슷한 점은 AI 인프라 사이클이 그때만큼이나 강한 건 맞습니다. 강한 건 맞는데 바로 앞전에 팡 기업들 데이터 센터 막 투자했을 때 그때가 2017년, 18년도, 2016년부터 그때도 이제 보통 3년 사이클이었었고요. 이번에도 도래했을 때 이번에는 AI 인프라 서버부터 밑에 지금 엣지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까지 확산되고 소브린 AI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2016, 17, 18년도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보다는 훨씬 큰 건 맞습니다. 훨씬 큰 건 맞는데 조선하고 반도체는 분명히 사이클이 다르다는 점. 좀 더 이래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에서 그 짧은 사이클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말씀도 들었잖아요. 이번 조정이 오면 결국은 또 10개월 조정이고 근데 10개월 조정이 올 때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늘 50% 순수 반도체다 보니까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다 50% 이상 빠졌거든요. 그 50%를 내가 얼마든지 난 감내할 수 있어. 어차피 또 10개월 지나고 나서 또 그 다음 사이클 2년 도래하면 또 많이 올라갈 건데 그걸 감내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고 계속 사시면 되고요. 근데 단지 이제 바닥이 왔을 때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3부터 해가지고 HBM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되게 공포스러웠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신 메모리 같은 데가 내년에 D램에서 시장 점유율 10% 넘어가고 양적 메모리 이런 데에서도 낸드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그런 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번 또 다운 사이클이 왔을 때 바닥에서 과연 그 공포감을 이기고 주식을 살 수 있을까? 네. 그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저승사자들이 또 나타날 거예요. 저승사자가 이번에는 아마 그럴 겁니다. 이번 겨울은 좀 혹독할 수도 있다. 그런 리포터도 나중에 나올 때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저는 그거 견디느니 좀 위에서 제가 본 전복은 여기까지. 제가 본 전복보다도 사실 훨씬 이번에 많이 딴 거잖아요. 저희 고객분들 수익률이. 그래서 추가 더 여기서 더 비싸지는 거. 그거는 욕심을 버리자. 그런 마음입니다. 전기와 이노텍의 기판과 심텍의 기판은 종류가 다른 걸까요? 하셨는데 그거는 좀 우리 IT의 신 이영수 대표 영상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요 질문 자체를 그 챗GPT 같은 데다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잘 모릅니다. 대충 어떤 건지는 아는데 요 밑에 우리 망구님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쭉 달아주셨네요. 네, 요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댓글은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댓글 읽어보고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끌고 확장 재정이 밀고 한국 성장률이 4년 만에 미국을 웃돌 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 G20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물가를 반영한 명목 경제 성장률이 24년 만에 10%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래요? 이게 명목이니까 물가까지 감안을 한 거죠. 물가 상승이 이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를 넘는다고요? 24년 만이면 2002년 이후로 처음이라는 건데, 반도체 수출 가격이 상승하고 물량이 증가한 데다가 민간 설비 투자와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도 성장률을 밀어 올릴 것으로 봤고요. OECD는 올해 GDP가 크게 늘면서 국가 부채 비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는 더 엄격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6년에 명목은 10.4. 명목에서 여기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 GDP가 아마 될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한 7.6 이 정도로 보네요. 이걸 갖다가 이제 GDP 디플레이터로 보고, 그래서 실질 GDP 상승률은 2.6 이렇게 예상을 하네요. 그래서 종전에 1.7에서 2.6으로 상향 조정했고,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가까이 올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요. 영국이 두 번째로 0.9, 인도가 6.3%에서 0.2%포인트 올렸었고, 일본이 0.6인데 0.3%포인트 오히려 일본은 낮췄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전망치 2%를 유지한, 그래서 미국이 2%인데 우리가 2.6이단 말이죠. OECD는 이 GDP 디플레이터 전망치도 1.9에서 7.6으로 대폭 높였는데, 이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 물가에다가 수출입 물가까지 모두 합친 종합 물가 지표라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에다가 수출입 물가까지 합친 거군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해서 이 수치가 크게 올라갔고, 이에 명목 성장률은 10.4%로 예상이 됩니다. 이 10% 넘어선 게 2002년도에 이때 11%였다고요? 그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반도체 수출액이 뚜렷하게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과 설비 투자를 견인하고 있고, 소비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서 내년까지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춘 1.9로 제시했고, OECD는 중동 전쟁, 장기화를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고요. 에너지 가격이 예상보다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 핵심 산업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6이고 내년에는 2.2로 내다봤네요. 그리고 한은이 오는 7월을 시작으로 연내 기준금리를 2차례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그죠? OECD는 올 3분기에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다만 OECD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명목 성장률이 뛰는 만큼 재정 건전성도 일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인데, 올해 말에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8.2%로 작년 예상치 52%보다는 3.8
10%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재정 적자가 수년째 확대되는 데다가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재정 압박도 커지고 있고 재정 운용 체계를 감시할 독립적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 강제노동 제품 수입 빌미로 한국에 12.5% 관세를 예고했다. 이게 뉴스에 나오던데요.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다가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난 2월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의 이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관세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관세 장벽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카드라고 분석이 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이 USTR이 무역법 301조, 뭐 슈퍼 301조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 근거로 해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육국을 상대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인데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는 표면적인 이유인데 USTR은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USTR은 54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을 막는 제도를 도입하지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도 못한 국가로 분류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한국, 중국, 일본, 영국, 인도, 러시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들 국가는 관세 12.5%를 적용받게 되고 EU, 캐나다, 에콰도르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는 있지만 집행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관세 10%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USTR이 예고한 강제노동 조사 관련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온 것인데 한국에는 강제노역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판정해서 12.5%를 매기기로 했다고 하고 다만 USTR은 당장 히토류와 항공기 부품 등 산업 필수 품목과 미국 물가에 영향을 주는 소고기, 채소류 등은 강제노역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한된 12.5% 관세율은 최종 확정안은 아니고요. 오는 22일 공청회 신청과 7월 6일 서면 의견 수렴, 7일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고 하네요. 공청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데다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301조의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요. 미국이 25에서 15%로 상호 관세를 낮춰줬었죠. 이번에 12.5%의 추가 관세가 확정이 되면 기존의 15% 상호 관세에 거의 근접하게 되고 이 과잉 생산 문제로 한국이 만약에 5%의 추가 관세를 내야 한다면 총 17.5%가 됩니다. 정부는 USTR이 예고한 의견서 제출 기한과 공청회 등에 대응하면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는데 중국에는 강제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제 노동이 이런 게 이 커피라든지 뭐 그런 개발도상국에서 아이들이라든지 이래 강제 노역에 동원해가지고 아니면 독재 국가에서라든지 그런 데서 생산한 제품은 높은 관세를 매겨서 수입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좀 황당하네 뭐 이런 이 얘기가 좀 떠오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황당하지만 자, 일본 증시 세대 교체 키옥시아 시총 2위 눈앞입니다. 일본 메모리 반도체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이 키옥시아가 3년 동안에 20조 원을 투입해서 AI 서버용 차세대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는데 전자 하이닉스 등 경쟁사가 HBM 등
첨단 디램에 올인하는 틈을 타서 주력 제품인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분석이 되고요. 키옥시아 성장 전략에 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최근 1년 새에 주가가 36배 급등했다고요? 키옥시아가? 와, 3일 장중에는 시가총액이 도요타를 추월했고요. 시장에서는 키옥시아가 AI 특수를 타고 도쿄 증시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시가총액 순위인데요. 소뱅이 47조 7천억 달러이고 도요타가 46조 정도엔 키옥시아가 43조엔 이런 상황이고 키옥시아의 연도별 순이익을 보시면 23년도에는 한 2조 5천억 정도 적자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흑자가 조금씩 났습니다. 2조 7천억 이게 억 엔인데요. 그냥 이걸 갖다가 1,000원 100엔당 1,00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 쉽습니다. 작년에 5조 5천 그리고 올해는 잠깐만요. 올해는 40조 정도 수익 버는 걸로 나옵니다. 58, 40 8배 7배에서 8배. 키옥시아 주가가 지난 1년 동안에 3,562% 급등을 했고 주가가 장중 급등한 배경에는 전이 열린 투자 설명회가 있었는데 전날에 7.22% 올랐기 때문에 키옥시아가 배당금을 줄이지 않고 유지하거나 늘리는 누진 배당 정책을 도입하고요. 이러면 오는 10월부터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용의 낸드 플래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3년 동안에 2조 1천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요. 20조 정도 투자한다 그죠? 이는 전기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배당 도입과 공격적인 투자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은 단순한 반도체 경기 회복을 넘어서 키옥시아의 장기 성장 스토리에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키옥시아의 변신은 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전신은 경영 위기에 빠진 도시바에서 떨어져 나온 이 도시바 메모리였죠.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미국계 투자펀드 이 베인 캐피탈이 약 2조 원의 인수를 했고요. 2조 엔입니다. 2조 엔. 인수할 때 20조 정도 인수했네요. 당시만 해도 메모리 업황 부진으로 회생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고요. 상장 연기 등 우여곡절 끝에 24년 12월에 상장을 했지만 당시 시총이 1조 엔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정도였었군요. 10조가 지금 450조가 됐으니까. AI 시대가 열리면서 완전히 달라졌고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이 본격화해서 메모리 수요가 폭증을 했고 저장 장치에 주로 쓰이는 낸드 플래시 가격도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키옥시아는 이 CVA 직접 접합이라고 부르는 낸드 플래시 공정을 앞서서 삼성과 닉스 축에게 속도를 낼 계획이고요. 데이터 저장 역할을 하는 셀과 전력 분배 등을 맡고 있는 페리를 각각의 웨이퍼에서 제작해서 붙이는 기술인데 직접 접합이 데이터 저장 및 밀도와 데이터 처리 속도를 동시에 높인다는 장점이 있고요. 중국 양쯔 메모리가 비슷한 개념의 X 스태킹이라는 기술을 제품에 적용 중이고 전자도 BV 낸드라고 이름 붙인 차세대 제품에 이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키옥시아는 CVA를 적용한 차세대 낸드 플래시인 10세대 제품 샘플을 이르면 올 2에서 3분기 출하할 예정인데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쓸 수 있는 AI용 차세대 낸드 플래시를 내놓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니온게이지아 신문은 전자와 하이닉스가 AI 붐 초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D램 수요 대응에 힘을 쏟는 동안에 키옥시아는 낸드 연구 개발에 역량을 집중했고 낸드 시장 판이 측정수 경쟁에서 속도 경쟁으로 바뀌어서 키옥시아가 새로운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답니다.
일본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하고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이달 중순 6월 16일이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교토통신이 연 강연회에서 중동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금리 인상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유가 영향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뛰어넘을 위험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 경기뿐만 아니라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큰 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요. 이번에 만약에 올리게 되면 0.75에서 0.25%포인트 더하면 연 1%가 됩니다. 일본은행 다른 심의위원들도 엔화 가치 하락과 고물가 상황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위기이고 지난 기준금리 동결 결정 당시에 찬성표를 던진 고에다 중코 심의위원은 지난달 21일 한 강연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서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토통신은 일본은행이 중동 정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회의 직전까지 분석한 뒤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24년 8월이었었죠. 그때 7월 말에 BOJ가 금리 인상하면서 인상하기 전부터 엔화가 강세로 가더니 8월 초에 시장이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시장이 경계를 아마 좀 할 것 같습니다. 안 하면 다행이고요.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은 원엔 환율이나 엔달러 환율이 아마 얘기를 해줄 겁니다. 현대차그룹 엔비디아 AI 거점 새만금에다가 진나인데 이게 뭐죠?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추진 중인 한국 내 최상위 R&D 기지 AI 기술센터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젠슨왕이 한국 로보틱스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양사 간 협력은 엔비디아가 보유한 AI 연산 능력과 소프트웨어 기술과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제조 인프라를 결합해서 로봇이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움직이는 이 피지컬 AI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입니다. R&D 거점으로는 현대차그룹의 로봇 AI 수소 사업 거점인 전북 새만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답니다. 자, 글로벌 로보틱스 시장의 규모가 표에 나오는데 조원이네요. 지금은 한 134조 원 시장이고요. 2031년 되면 330조 시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AI 기술센터를 부지 및 시기를 놓고 최종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엔비디아가 싱가포르, 대만 등 세계 기술 요충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기지이고요. 센터가 설립되면 엔비디아는 박사급 핵심 연구 인력을 한국에 파견해서 국내 정부와 대학, 기업 등과 원천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서게 되고 엔비디아는 지난해 10월 현대차그룹과 MOU를 맺고 GPU 5만 개 공급과 AI 기술센터 설립에 합의를 작년 10월에 했었군요. 업계에서는 AI 기술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현대차그룹이 총 9조 원을 투입해서 수소 에너지 생산 시설부터 AI 데이터 센터, 로봇 제조 공장까지 아우르는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한계를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고 센터의 연구 목적이 로봇 기반의 피지컬 AI 고도화인 만큼 제조 공장과 에너지 시설을 모두 갖춘 새만금이 R&D 시너지를 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3분기 가동을 앞둔 미국 내 로봇 훈련 거점, 로봇 메타 플랜트 응용센터와 로봇 생산 법인인 로보틱스 아메리카의 엔비디아 등 빅테크가 지분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양질의 제조 현장 데이터를 제공받는 조건이고요. 구글과 엔비디아 등은 AI 소프트웨어 역량이 있지만 이를 학습시킬 대규모
제조 공장은 없습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세계 100여 개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어서 테슬라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로 평가가 되고, 글로벌 빅테크가 사활을 건 자율주행과 로봇 시장에서 현대차, 엔비디아, 구글 연합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삼성중공업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를 띄운다는 기사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글로벌 파트너사와 손잡고 부유식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부유식 데이터 센터는 바다와 강 위에 띄우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설치에 급정으로 발생한 부지와 전력 부족, 냉각 설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상 데이터 센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일부터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선박 박람회인 포시도니아 2026에 참가해서 그리스 선주사인 캐피탈과 영국 로이드 성급과 부유식 데이터 센터 개발을 위한 3자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고 했고요. 협약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의 기술 건조를 맡게 됩니다. 캐피탈은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를 담당하고, 로이드 선급은 관련 규제와 인정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은 로이드 선급 산하 컨설팅 전문 회사인 로이드 어드바이저리와도 MOU를 맺었고, 양사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성 평가에서 손잡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바다 위 데이터 센터는 조선 해운업계에 새롭게 열린 기회라면서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사를 다 읽었네요. 오늘 웜의 신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